폭행과 엽기 행각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사 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횡령 액수만 자그마치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경찰은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현재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검찰이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기소했는데요. 윤 전 시장 측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횡령 액수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갖고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회사 돈 몰래 빼돌린 정황이 어떻게 포착이 된 겁니까? 네,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된 정황이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횡령한 자금들을 추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횡령한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중요하고요. 또 어떻게 보관되고 관리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양진호 회장의 회계 담당자의 자택과 그리고 장부,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 이제 양진호 회장이 여러 가지 임직원들의 차명을 빌린 계좌로 이용해서 횡령된 돈을 관리하고 입출금하고 사용한 내역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썬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횡령이 이루어졌나, 그리고 어떻게 보관되고 관리됐나, 그리고 이게 어디로 쓰였나, 이걸 다 면밀히 살피게 되는 거군요. 네, 결국은 이제 퍼즐을 맞추듯이 가는 건데요. 이번에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다양한 계좌가 임직원 명의의 계좌들이 사용이 된 걸로 나와 있고 또 관계 회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식을 또 임직원 명의로 취득한 다음에 임직원 명의의 돈으로 계좌로 관리해서 입출금은 사실상 이제 대포 통장처럼 이제 이 양진호 회장이 그것을 사용한 내역들이 확인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보니까 이게 그 양 회장이 내역을 좀 봤더니 사치품 내역 중에 고가의 침향이라는 게 있고 또 뭐 저도 좋아하는 책이긴 합니다만 보이차를 사는데 18억을 썼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저도 침향이 뭔지는 이번에 처음 검색해봐서 알았습니다. 굉장히 고가인데요. 뭐 사실상 그거를 소비하기 위해서 썼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은닉을 위해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왠지 고가하고 적은 용량의 큰 금액이 나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은닉 등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정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경찰은 이 횡령 자금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좀 더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사실은 줄기의 첫 번째 부분을 파헤쳤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제 횡령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 상법, 회사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회사의 내부적인 회계의 정상적인 집행, 관리,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인 금액의 규모는 지금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횡령 기간이나 뭐 액수에 따라서 이 처벌의 수위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지요? 네, 맞습니다. 업무상 횡령 일반적으로 형법으로 규율을 하는데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에는 이제 더 강한 범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 기준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억 원 이상 그리고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그리고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100억이 넘는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걸려들게 된다면 양 회장은 물론인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게 돈을 빼돌리는 데 도와준 사람 그리고 관리하는 데 도와준 사람 이걸 쓰는 데 또 뭐 도와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조력자들도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차이는 좀 있겠죠? 어떤 뭐 정도 차이는? 가담의 정도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다르겠고요. 또 그 외에 뭐 통장을 빌려준 것 자체도 이제 범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찰 수사 결과 이 양진호 회장의 실소유주로 알려지는 회사가 지금 7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렇게 뭐 기업을 만든 것도 물론 이거니와 회계 역시 굉장히 좀 불투명한 거잖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하나의 회사의 회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회사들을 여러 회사로 여러 주주로 구조로 지배 구조를 만든 다음에 사실 소위 회계 내용과 그리고 주식의 지분 구조를 섞고 또 그 중간중간에 다른 차명 주주들을 도입하게 되면은 사실 이 회사가 누구의 소유고 이 자금이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지가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물론 이제 사업을 다각화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네. 여러 회사를 할 수도 있지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상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여러 가지 탈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나는 강한 추정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쓴 것처럼 처음에는 막 장도로 사람 그 직원을 괴롭히기도 하고 막 엽기적인 행각 때문에 양진호 회장이 네. 언론에 나오게 됐는데 맞습니다. 이게 뭐 까도 계속 혐의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 상황 보시면서 어떻게 좀 생각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 장도가 등장했을 때 이미 예. 업무상 횡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도 비싼 거니까. 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우리 상법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직무를 집행하거나 회계를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원래는 이사회가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 감사가 그걸 감독하게 되어 있고 또 규모가 큰 회사나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 준법 지원인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내부적인 통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그 회사의 소유주 내지 대표자가 거의 왕 혹은 신적인 권위를 행사한다. 그렇다면 사실상 그러한 모든 장치들이 무력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업무상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 전혀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사실은 폭행과 갑질에서 시작돼서 그렇죠. 수백억 원의 횡령까지 이어진 겁니다. 네. 예. 가중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경합범이라고 하는데요. 예. 여러 범죄들을 이제 다른 별개 행위로 지어서 한꺼번에 지금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가중처벌,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형의 종류가 같은 경우에는 장기의 2분의 1,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병과 형식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9개를 별건인 거를 싹 다 이렇게 병합 심리로 해가지고 네.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를 큰 맞습니다. 것별로 해가지고 더 가중 처벌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충 예상을 해보자면 이게 다 유죄라고 인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함부로 검찰 비용도 예상하기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만 쉽지는 않고요. 또 기업인에 대한 처벌 기준이 사실은 과거에는 조금 솜방망이라는 얘기도 있었죠. 예. 근데 현재는 좀 엄격해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10년 이상의 징역이 처단형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윤장현 시장이 결국 전 시장이죠.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게 된 겁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사기의 피해자로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죠. 예. 근데 이제 사기를 할 때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길래 돈을 그렇게 보냈을까? 네. 이 부분이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천과 관련이 있는지 부분이 조사를 하다 보니 사실상 공천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을 넌지시 내비치면서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파악이 되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까지 주어진 거고요. 예. 이미 이 사기 그 피의자인 이 여성분은 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같이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법률적으로는 대항범이라고 하는데요. 네. 뇌물을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르면은 이제 공천을 대가로 금전적인 대가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하거나 혹은 요구하는 경우를 모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것이 지금 인정이 되어가지고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그럼 약속하거나 실제로 지급한 사람에 대한 기소도 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윤 전 시장 측은 공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난리를 하지 않고 있기도 하면서 계속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답정너라고 하죠. 답을 네. 정해놓고 방향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황을 본다면 법률 전문가로서 네. 윤 전 시장의 주장이 어떻다고 좀 보여주세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행 사건에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죠. 예. 그러니까 이미 이 대항범에 있는 금품을 받은 사람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준 사람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 수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항범으로서 수사가 방향이 정해지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예. 또 답이 정해졌다라는 부분들은 그거는 조금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윤 전 하고요. 시장 측의 어떤 그렇죠. 주장이라고 보시는 거죠? 생각하고요. 네. 이제
공천과의 관련성에 있어가지고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선행 사건에서 공천과의 연관성 그리고 아무래도 이 시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공천과 관련 있는 시기라는 점들이 중요하게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수사 당국이 사기범을 회유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있을 이 법정 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예측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변호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점을 굉장히 중시해가지고 변론을 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이 공천의 대가성에 대한 상호 간의 의사 합치 내지 의사 표시가 전혀 없었다. 지금 윤재현 시장 측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쪽이고요. 구체적으로 공천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네. 공천에 넌지시 비치는 점에 대해서도 답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공천과 무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할 것이고요. 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2차적인 아마 반론도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법리적으로는 좀 이 부분에 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이거를 기소가 됐다고 했을 때 이런 의문들, 특히 변호사들도 들 수 있는 의문이요. 그러면 공천의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가짜한테 그렇죠. 돈을 준 것도 공직선거법에 적용이 되는가? 예.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대항범이라는 이야기에 네. 이 인물이 과연 해당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네.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계별로 변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공천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라고 주장할 거고요. 예. 설령 공천과 관련 있는 의도로 줬다 하더라도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걸 불능범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착오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사람한테 돈을 준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처벌받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결국은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조항 47조 2의 1항은 사실은 좀 굉장히 엄격한 조항입니다. 앞에 누구든지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 누구든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 그 가장 중요한 취지가 입법자가 누가 공천의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신분으로 특정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이 좀 엄격한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판부의 상황 그 판단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을 상황일 텐데. 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검찰 측에 제시한 어떤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공천 기대한다는 직접적인 워딩은 없었습니다만 그 맨 처음에는 가해자였죠. 돈을 네. 탈취한 쪽에서 보낸 주고받는 문자를 보면 상당히 선거와도 좀 연관될 만한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문자 메시지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는 있겠죠. 윤 네, 씨한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의사표시라고 하는데요. 예. 명시적으로 공천을 잘 부탁드립니다 했으면 명시적 표시가 있는 거겠죠. 예, 예. 네,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그런 네. 의사표시가 있을 것이고 지금 아마 검찰 쪽에서는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공천이라는 점이 두 당사자 간의 금품 수수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적어도 예. 그런 묵시적 의사표시가 간접적인 정황으로 충분히 추단이 된다는 점을 계속 주장 입증을 하고자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률 공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제주 출입국청이 난민 신청자 가운데 이제 심사를 보류했던 85명에 대한 최종 네. 심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2명이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이 됐는데요. 예. 자, 어떻게 이렇게 난민 인정을 받게 된 건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사실 난민이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서 우리나라에 돌아온 경우에 우리 난민법에 따라서 인정을 해주는 것인데요. 예.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난민 인정 신청을 하게 되고 예. 거기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난민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난민인지 여부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보통은 그 난리를 피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국가의 어떤 행정적인 그리고 전산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경우가 별로 없지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인력도 없고요. 저는. 그렇죠. 예. 예,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왔다는 것이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사실 난민 인정이 되고요. 네. 근데 당연히 이제 그런 정도의 입증이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을 돌려보내서는 당장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체류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인정이 2명이었고 체류 허가가 412명, 또 불인정이 56명인데 일단 뭐 퍼센테이지로만 보자면 난민 신청자 중에 0.4%만 인정이 됐고요. 네. 대부분 이제 80% 이상이 이제 난민 체류 허가로만 된 건데 직접적으로 인정이 된 것, 그리고 체류 허가를 받은 것, 이거는 뭐 임시와
뭐 정식의 개념이겠지만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네, 사실 난민법상으로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명시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비자가 나오는데요. F2라는 체류 비자가 나왔기 때문에 예. 특별한 기간이 원칙적으로는 뭐 갱신을 계속 할 필요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제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 미성년 자녀들을 데려와서 함께 살 수 있고 함께 난민으로 인정받은 가족 결합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도 받을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국가적인 어떤 뭐 주민번호 같은 것도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것들요? 주민번호는 나오지는 않고요. 이제 예.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하는 거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다르고. 사실상 국민에 준한 이제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하게 예. 출도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의 적용이 받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인원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도 제한 부분은 이제 마찬가지군요. 풀릴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 언론인 출신이어서 후티 반군의 살해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인정이 된 건데 네. 412명 중에서도 나도 정말 살해 협박 받았고 난민으로 인정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구분을 짓는 게 상당히 입장차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판단에 있어서 1종 오류, 2종 오류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예, 예. 우리가 진짜 이제 생명의 위협이 있는 난민들을 인정하지 않고 돌려보내서 문제가 생길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난민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경제적 목적의 이민에 사용하려는 경우를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쪽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보면 좀 수학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세계적으로 평균적인 난민 인정률은 신청 대비 38%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는 2.1% 그리고 지금까지 통산에서는 약 4% 정도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난민 인정 절차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이번 이제 이 난민 인정을 놓고 앞으로 뭐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왜 이렇게 제주도로 몰리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그렇습니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기 비자가 때문이죠. 필요 없는. 그렇죠. 비자가 없어도 되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제주도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제 그 부분을 그래서 예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비자 무비자를 하는 곳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네. 각자의 근거들에 대해서 약간은 좀 뭔가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 서로 간에 비난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좀 먼저 고민해봐야 할 문제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제정을 해놓고 예.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입니다. 그랬군요. 2013년도에 제정을 했고 시행을 예. 하고 있는데 난민의 심사 그리고 난민들의 지원 정착에 대한 시스템은 사실상 거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이제 다른 문화권과의 동류와 합치에 대해 가지고 많은 저항감들이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난민을 제대로 심사하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국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같이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준비가 안 된 상태가 많다라는 부분들도 지적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추가적으로 드렸어야 될 부분인데 체류 허가된 분들과 불인정된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정적일 텐데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 네, 불인정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이 결정에 대해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고요. 예. 또 최종적으로는 또 행정 소송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행정 소송을 하는 과정 중에는 원칙적으로 강제 송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적 체류 허가인 경우에도 이 처분에 우리가 이의를 해가지고 다시 난민으로 인정받을 것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일단 인도적 체류 허가인 경우에는 기간이 있습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1년 있군요. 1년이라는 기간으로 계속 갱신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계속 잔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